지난주 경제방송을 강타한 파보세 경제토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경제토크에서 이제 미국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김준하 기자가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 미국 증시가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두 번째, 3호 금융펀드 시장의 만기가 2027년에 대규모로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금융에 점점 밀접해지고 있다.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번 칼럼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미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경제 칼럼니스트 테즈 파리크가 쓴 칼럼, 유럽은 당분간 미국의 경제 패권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칼럼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준하 기자? 제목 그대로인데요. 네. 강도 높은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서 미국이 아무리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하더라도 유럽 경제가 적어도 당분간 미국을 대체할 일은 없을 거라는 시각이 깔린 그런 칼럼입니다. 이 칼럼 쓴 파리크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미국 경제가 유럽 경제를 완전히 압도한다는 걸 논증을 하는데요. 네. 의미 있는 통계 자료들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경제가 유럽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성장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 미국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가 서서히 끝나가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트럼프가 관세를 막 때리면서 불확실성을 막 키워놓으니까 유럽 증시가 엄청 올랐었죠. 지금도 오른 상태고, 유로존의 이 대표적인 지수인 그 유로스톡스 50 그리고 스톡스 600의 최근 1년간 그래프를 보시면 트럼프가 취임한 1월쯤부터 계속 오르다가 4월에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때가 바로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때린 그 시점이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반등해서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유럽 증시 상황이 좋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막 매기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미국의 증시가 막말로 녹아내렸다고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고, 또 네. 투자자분들이 많이 돈을 잃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려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패권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균열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 칼럼 쓴 파리크는 그건 좀 과장된 추측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합니다. 1월쯤에 이 파리크는 유럽 경제에 대해서 나름 낙관적인 전망을 낸 칼럼을 썼음에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근거들을 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최근 5년에서 10년 동안 미국의 연간 잠재 성장률을 얘기합니다. 미국의 최근 5년에서 10년 동안의 연간 잠재 성장률은 2.5%였는데 네. 유럽은 1%밖에 안 됐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을 좀 쉽게 말하면, 이 경제가 자본, 노동, 또 기술 같은 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비유하자면 어떤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초 체력 자체가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 어떤 그 미국이 보여준 어떤 퍼포먼스가 유럽을 압도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미국이 평균 2.5, 그리고 유럽이 1%였으니까요. 그리고 1인당 GDP를 봐도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유럽과 미국이 계속 겹치다가, 네. 그러니까 비슷하다가요, 2008년부터 급격하게 차이가 벌어지시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간 잠재 성장률이 미국이 평균 2.5%, 유럽이 1% 정도입니다. 더블 스코어인데, 이 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할 게 있어요? 미국이 평균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2.5%, 유럽이 1%, 한 2.5배 정도 되고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대부분 많은 부분이 미국의 빅테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성장이 많이 미쳤을 거고, 유럽도 유럽의 패션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를 리드하는 업체들도 많고, 유명한 업체들도, 한국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자본 집약적이나 기술 집약적인 이런 쪽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 자체는 이제 사실 확률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번 주에는 한번 미국이 증시가 망할 것 같다, 약간 안 좋을 것 같다,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인데, 요번에 칼럼 쓰신 분께서는 또 이제 반대 입장을 이렇게 쓰신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요 성장률만 가지고 보기에는, 만약에 이런 쪽으로 따지면 사실 5년에서 10년 동안 미국의 성장률을 이렇게 따졌는데, 사실 중국이나 이런 데는 성장률이 이거보다 훨씬 높거든요. 5%, 10%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는 이제 사실 19년 말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20년도 3월 달에 아주 하락의 끝을 봅니다. 한 나스닥이나 이런 게 한 3, 40%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멘붕까지 갔다가 4월 달부터 이제 계속 돈을 풀고 이러다 보니까 증시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21년도 한 10월, 11월 달에 피크를 칩니다. 많이. 그리고 그때도 중국도 같이 이제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푸니까 같이 떴는데 그 21년도에 한 10월, 11월 달에 피크를 치고 그때부터 중국의 증시는 거의 맛이 갑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특히 홍콩의 항생지수나 이런 것들은 반타작이 납니다. 반타작 이상. 그래가지고 그때 빅테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성장률하고만 연동돼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는 보기 어렵는데 뭘 요거만 가지고 지금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미국이 저도 요 관점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 그 복잡게 한 그 세상에서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잠재 성장률만으로 또 어떤 일정 기간의 잠재 성장률만으로 이제 뭐 경제를 이렇게 완전히 뭐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없다는 뭐 중국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근거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근거는 지난 30년 동안의 생산성에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건데요. 1995년부터 생산성 지표를 보시면 1995년을 뭐 근로자 1인당 실질 생산량을 100이라고 봤을 때 미국과 유럽은 계속 차이가 벌어집니다. 네, 현재 미국이 160 정도인데 유럽이 120 정도고 꽤 큰 차이죠. 근데 유럽이 지금 12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이 120에 도달한 시점이 언제냐면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지금 상태를 미국 생산성에서 봤을 때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은 달성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0년 전입니다. 그렇죠. 20년 전에 유럽의 현재 생산성 수준을 요즘 뭐 1, 2년도 엄청난 격차인데 20년이면 이걸 보니까 제가 이게 체급 차이가 다르구나라는 걸 좀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정책은 아마 미국의 생산성을 억제할 거다. 관세는 비율을 초래할 거고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나 연구 개발이 잘 안 이루어질 거다. 또 이민 막는 거 그리고 두뇌 유출 이런 해외로 딱 막 빠져나가는 거 이런 것도 노동력 공급에 악 영향을 미칠 거다. 근데 미국은 엄청 큰 내수를 가지고 있고 벤처기업 생태계도 아주 잘 구축이 돼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 있고 또 느슨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우위는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논평을 했는데요. 지금 일시적으로 뭐 유럽의 자본이 유입이 돼서 증시가 좀 호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투자할 만한 어떤 큰 그릇은 미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의 전 총리이자 유럽 중앙은행의 전 총리였던 마리오 드라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이진수 교수도 뭐 자주 소개했어요. 네네네. 파봇에서 자주 소개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드라기가 지난해 9월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일명 뭐 드라기 보고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꽤 유명한데요. 핵심은 유럽이 미국에 비해서 경제 성장이나 생산성에서 많이 뒤처져 있고 혁신도 부족하니까 혁신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이렇게 생산성이 미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5월 17일 기준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50위 기업들 중에 유럽 기업이 5개뿐입니다. 네, 5개뿐이고 25위 독일의 SAP 그리고 32위가 프랑스 에르메스 아까 말씀하셨던 패션 기업이죠. 그리고 네덜란드 33위가 네덜란드 ASML 그리고 35위가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 그리고 36위가 프랑스 루이비통 정도가 되겠는데요. 빅테크 기업으로 좁히면 SAP, ASML 2개뿐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유럽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좀 체감이 되시죠. 근데 시총 상위 전 세계 50개 기업 중에 미국 거는 34개입니다. 네, 뭐 상당한 격차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리크는 이 드라기 보고서가 좀 제안을 하는 유럽의 생산성 향상 로드맵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통합하고 규제도 좀 간소화하고 또 대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27개인데
서로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 사실 두 나라 간의 협상도 쉽지 않은 마당에 27개 나라가 이렇게 공통된 이해관계로 이렇게 뭉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 고려할 때 뭐 유럽이 미국의 경제성장 우위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정말 쉽지 않다. 뭐 네. 착시 효과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자본시장 규모가 110조 달러 수준인데 유럽 자본시장 규모는 한 30조 달러. 네, 거의 뭐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체급 차이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격차가 자본시장 규모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유럽은 금융위기 이후에 얼마 발전을 못했어요. 근데 미국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거죠. 그때가 뭔가 분수령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지금 유럽 경제가 좀 미국 경제보다 나아 보이는 건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다. 뭐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고, 재밌는 건 글로벌 시가총액 52 기업에 이제 또 빅테크 기업으로 줄이면 이제 미국이 34개인데 유럽은 2개. 올림픽 메달로 치면 금메달이 미국은 34개인데 미국, 뭐 유럽, 뭐 독일, 뭐 프랑스 다 합쳐서 2개라는 거죠.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총 50개 중에 34개가 미국인데 이게 다 빅테크 기업은 아닙니다. 거기에 뭐 식품 기업들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뭐 34대 5 정도 되는데 이제 유럽의 5개 중에 이제 3개는 이제 뭐 루이비통, 뭐 에르메스 이런 데 같은 곳들이죠. 네. 제약회사. 하여튼 어쨌든 올림픽 메달로 치면 34개 대 이제 34대 5. 유럽이 다 합쳐도 뭐 엄청난 격차입니다. 그죠? 이장하니까. 예. 이 생산성 측면에서 이렇게 따지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도 맞아요.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된 다음에 이제 저희 파보스에서도 그 논제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제조업을 다 미국으로 지금 다 모으고 있잖아요. 그거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 때 시작된 부분이 아니라 바이든 전 대통령 때도 제조업을 다 미국으로 모으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이제 사실 애플 같은 데는 공장이 없잖아요. 전 세계 휴대폰 다 중국에서 만들고 폭스콘이라는 건 하나 회사가 만들고 일부만 이제 인도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그거를 글로 옮기겠다 이런 내용을 하지만 그게 이제 저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요. 생산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왜냐면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건비가 오르는 바람에 제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다 뭐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다 이전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뭐 제 생각인데 이런 뭐 책이나 이런 뭐 자료들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많이 하지만 AI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대두, 좀 전에도 뭐 그런 주제를 다뤘지만 AI가 사실 로봇이라고 하는 그 로봇 중에서도 로봇은 그전부터도 우리가 많이 로봇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산업시설에 이제 자동차 만들 때 로봇, 그 산업기술이 적용된 로봇들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인간 실생활에 들어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들이 요즘 뭐 중국, 뭐 미국 해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미국이 사실 제조업을 다시 유치해서 그거에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은 저는 밑바탕에는 그 AI를 필두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공장 자동화를 해서 생산성에 대한 혁혁한 배가를 이루어가지고 경쟁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 1, 2년 안에 끝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나와 있는 것들을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자료들을 보면은 엄청난 기술적으로 진보가 돼 있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상당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생산성이 굉장히 미국이 앞으로도 더 앞서갈 가능성이 많고 지금 김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들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도 상당한 거예요. 애플 시가총액 3.5조 달러. 우리나라도 훨씬 크죠. 우리나라 전체가 한 2조 달러가 좀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3.5조 달러 뭐 이렇게 놀랍네요. 되고, 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3조 달러 수준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5년 뒤, 10년 뒤에 가면요, 10조 달러 될 거예요, 저는. 왜냐, 인플레가 거기 가만히 될 거거든요. 인플레가 가만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날 가능성이 큰 거예요. 하여튼 뭐 우리 이장한 이사 대표적인 미국통답게 미국이 이제 제조업도 아마 이제 이런 AI 기술 또 앞선 기술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아마 이제 치고 나갈 거기 때문에 격차는 더 벌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우리 세 번째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엔 유럽의 한계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유럽의 경제 성장 어떤 구조가 글로벌 교역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아하. 이게 칼럼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요. 이제 글로벌 수출 주문 지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수출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 그런 지표를 보시면 되겠고, 그거랑 그리고 유로존의 실질 GDP 성장률을 보시면 되게 신기하게 겹칩니다. 그래프가.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세계에서 수출이 많이 일어나면 교역이 많이 일어나면 유럽이 성장하고 반대면 유럽도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관관계가 밝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경제는 글로벌 교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포인트가 두 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글로벌 교역이 확 주니까 유럽 경제가 수직 낙하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역이 반등하니까 유럽도 팍 오르고, 그리고 팬데믹 때 2020년쯤에 팬데믹 때 교역이 주니까 이때는 유럽이 그냥 스카이 다이빙 하듯이 완전히 약화했습니다. 네. 그랬다가 또 교역이 반등하니까 다시 오르고, 이런 걸 보면서 유럽 경제가 이런 수출에 굉장히 의존하는 구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물론 다른 경제도 수출에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이제 유럽이 특히나 그런 거에 취약한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또 뭘 의미하느냐를 더 따져보면, 지금은 또 보호무역주의의 세계잖아요. 관세 장벽의 시대인데, 이때 교역이 당연히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좀 많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유럽 경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살펴보면요, 2019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5년 현재 미국은 380, 그러니까 지금 6년 정도 지났는데 거의 4배 이상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뛰었고, 유럽은 300 정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뭐 거의 둘 다 불확실성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지역 모두 정치를 둘러싼 어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유럽도 상당한 난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데도 뭐 유럽이 미국을 대체할 만한 어떤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럽 경제도 사실 캐나다 경제처럼, 캐나다가 이렇게 미국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것처럼 유럽도 뭐 거의 그런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정책 불확실성은 미국이 높지만 뭐 유럽도 낮은 건 아니고, 그래서 유럽이 미국을 따라잡는 건 뭐 쉽지 않다,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네, 뭐 조건을 붙이자면 당분간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파리크의 주장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인류 역사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제가 장담할 수는 없고요. 언젠가 유럽이 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우리가 또 뭐 네, 대한민국이 될 수 있고요. 네, 네. 뭐 이장한 기자. 이 사실 그 유럽 지금 뭐 김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방향에 이제 확률적인 측면 동일하는 거죠. 100%라는 건 없잖아요. 저는 오늘 이번 기사를 보고서 우리 이장한 이사가 지난번과 달리 이렇게 뭐 언성을 높일 일은 별로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그 사실 유럽이라고 하는 게 요즘 와가지고 지금 뭐 미국하고 갈등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 유럽의 부흥을 이끈 거는 미국의 마셜 플랜으로 돈 퍼버가지고 사실 유럽이 그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그 기반 하에서 지금까지 유럽이 살아온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까지는 나토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그 돈을 미국이 다 대가지고 유럽이 사실 러시아나 이런 쪽의 방위나 이런 쪽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위비를 절약하면서 경제를 이끌어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하고 커플링 돼가지고 움직였던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방위비 같은 거 돈 내라 그러면은 기분 안 좋고 막 이런 것처럼 반발 있듯이 유럽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가는데, 저는 이제 유럽이 생각을 잘 해봐요. 유럽은 유니언이라고 하는, 유러피안 유니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나이티드 된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사실 51개 주가 있지만은
그 개별에 대해서 주가 독립성은 유지하지만 뭐 예를 들면 증권 시장 이런 것도 뉴욕이 하나예요, 거래가. 네. 근데 사실 유럽은 아까 뭐 유로 스탁 뭐 50, 뭐 600 있지만 네네네. 원래는 다 개별 나라들에 다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유로에 네. 상장시킨 것만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유럽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 묶어서 오는 것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이러니까 미국에 잘 조율을 해서 미국의 그 역할이 저는 코디네이팅 조정했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근데 그게 빼버리면은 아시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나라들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독일과 프랑스는 그 알자스 로렌지만 우리 옛날에 마지막 수업할 때 맨날 그 석탄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오늘은 이 땅 됐다가 내일은 저 땅 되고 하는 것들이 많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수도 그런 원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한번 틀어지면 굉장히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좀 그 유럽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 칼럼니스트가 말씀하는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지 않았나. 저 의견도 좀 동의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이 원래 그 독일도 그 영구 농업 국가 분단 그리고 이제 일본도 농업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제 전략을 바꿔서 독일이나 일본도 공업화 시키면서 뭐 우리 이장한 이사가 말한 것처럼 나토를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국제 질서의 변화를 미국이 주도해 왔는데 뭐 새로운 흐름 속에서 유럽이 어떤 자기만의 그런 색깔을 찾아갈지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그래도 이제 미국 경제라고 해서 무조건 좋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뭐 리스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김준하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지난 경제 토크 방송에서도 뭐 미국에서 뭐 금융위기가 벌어질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 정도를 살펴봤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 명백한 리스크는 뭐 뼈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역시 미국 국가 부채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5월 16일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강등했습니다. 이 더블 A1은 최상급 평가 등급 바로 밑에 단계인데 이렇게 되면서 미국은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 뭐 S&P 그리고 피치에 의해서 모두 최상위 신용 등급을 박탈당했습니다. 아하. 이 S&P는 뭐 2011년에 이미 박탈을 했고 또 피치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박탈했었는데 이번엔 무디스까지 박탈을 하면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언짢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연히 그렇겠죠. 네, 저는 이 결정이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느끼기에 부채가 너무 큽니다. 네, 미국 재무부 자료를 보면은 미국 국가 부채가 대략 이제 36조 2천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5경원이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경 단위를 듣기는 쉽지가 않은데 뭐 미국이니까요. 그리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0%가 넘습니다. 미국이 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망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잠재적으로 리스크임은 명백하지 않나. 이거를 많은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또 정책 전문가들도 이걸 인정하고 있고 또 신용평가사들도 이걸 인식하고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무디스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미국의 상당한 경제적 또 재정적인 강점을 인정하지만은 이런 강점들이 이제는 재정 악화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한다고 본다라고 밝혔고 또 이 무디스는 이제 연방 재정 적자가 2024년에는 GDP 대비 6.4%에서 2035년이 되면 거의 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많아질 거고 또 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또 세수가 낮아질 거기 때문에라고 예상을 했고요. 미국이 확실히 이 국가 부채랑 재정 적자 수준이 무시 못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례를 들자면은 이거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제 칼럼니스트가 또 쓴 건데 질리언 테트라는 이제 칼럼니스트인데 최근에 트럼프가 중동에서 석유 제재를 가하는 게 오히려 미국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하.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석유를 중국에 수출한 혐의로 한 20개 정도 기업한테 제재를 날렸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막 추진을 하면서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 이 제재라는 게 미국이 그냥 뭐 원맨쇼로 다 두들겨 팰 수 있는 게 아니라 동맹국들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 촘촘한 어떤 제재망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네. 물샐 틈 없이 이렇게 촉포위망을 또 그렇죠. 구축해야 중요하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2022년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 러시아산 석유 수출에 제재를 가했었죠. 근데 당연히 이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어떤 조치였는데, 근데 러시아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갔냐면 그림자 선박이라 그래가지고 그 GPS 꺼놓고서 몰래 이제 물경처럼 실어 나른 거죠. 그렇게 해서 감시망을 피하는 방식으로 석유를 내다 팔았고, 지금은 전 세계 해상 원유 거래 거의 절반까지 차지한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올 정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서 대응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미 동맹국들의 어떤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에서 너무 늦기도 했고, 이런 제재가 잘 먹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어떤 세계 패권 또는 세계의 어떤 컨트롤의 힘이 조금씩 약화된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어떤 리스크, 그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 돈도 많이 썼지만 그걸 통해서 얻는 것도 그 이상으로 많았었거든요. 그런 걸 놓쳐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미국이 이렇게 많은 빚이 있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미국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지금 말씀을 김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맞아요. 이게 근데 보면 아까 뭐 S&P, 무디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 등급 한 단계 내렸고 다 맞아요. 그 전에 피치나 S&P는 먼저 내렸었거든요.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이후에 안 좋아졌을 때 부채 많았을 때. 미국의 부채가 많아진다는 거는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은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돈을 안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찍고 남의 나라 수출한 거를 가져와서 돈을 가져와가지고 사실 그거를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국에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미국 같은 나라의 신용 등급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신용이라는 거는 빚을 못 갚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들을 그냥 그 연준통에서 돈을 찍어내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나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달러가 부족하면 IMF나 이런 쪽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지만 거기는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고, 그 돈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행동들이 그런 거고, 엄밀히 보면은 바이든 정부나 그 전 정부에서 부채 늘어난 부분이 훨씬 컸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지만 많이 1월 달 되면은 연방 정부가 스톱되고 하는 부분들이 그거 의회가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막겠다는 차원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면은 썼던 지출들을 줄여야 하니까는 이제 사회 저변에 깔려있던 이제 반발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뭐냐면은 신용등급이나 이런 걸 내렸다 해서 이제 투자의 판단들 내릴 때 그렇게 저는 마이너하다고 봐요. 그런 거를. 중요하다고 안 봐요. 오케이. 어차피 거기는 사실 그 무디스가 가지고 있는 트리플 A 같은 것들, AAA 같은 것들은 있잖아요. 그 최상위 등급이에요. 프리미엄 등급인데 애플이 여기에 해당돼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거보다 2단계 아래거든요. 3순위. 일본하고 중국은 한 5위 정도에 있어요. 5단계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다 괜찮은 건데, 애플이나 이런 것들 매우 좋다고 하는데, 미국의 사실 신용 등급은 거기다가 하나 내리나 그 위나 저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21년도에 미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나스닥에 가서 그때 막 몇 배씩 뛰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돈을 번 사람들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빠져야겠다 해서 돈을 빼서 중국 시장으로 투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돈 그대로 다 리셋돼가지고 날린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판단할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물론 다 본인 책임하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 그냥 주변에 이런 마이너한 부분을 얘기 듣고 그런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리스크한 부분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중요한 얘기. 본인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공감이 나는 부분이고, 왠지 이장한 이사는 뭐 트럼프 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또 트럼프랑 개인적으로 통화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아니 근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네. 뭐 근데 김준하 기자 얘기와 또 그 이장한 이사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많은 생각도 하고 또 여러 판단을 내리시리라 생각합니다. 파보세 경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